여러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66살 할머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매일 밤 죽은 남편과 잠자리를 갖습니다. 5년째 그러고 있어요. 아니, 지금 어이없다는 표정 짓지 마세요. 제가 정신 나간 할머니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실 거예요. 그 사람의 냄새가 얼마나 생생하게 남아있는지, 그 사람의 체온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그 사람의 숨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말이에요. 저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매일 밤마다 저를 찾아오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럼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제 이름은 박정자입니다. 올해 66살이에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저녁 무렵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우리 남편은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21살에 만나서 66살까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고 이 넓은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이에요. 남편이 젊었을 때 힘들게 마련한 집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밥을 2공기 짓게 되고 저녁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식탁에는 여전히 남편 몫의 숟가락을 놓았어요. 혹시라도 들어올까 봐서요. 남편의 옷들도 그대로 뒀었습니다. 옷장 안에 정갈하게 걸어놓은 양복들, 평상복들, 심지어 속옷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가끔 먼지가 쌓이면 털어주곤 했습니다. 남편이 입지도 않는 옷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옷들을 치울 수가 없었어요. 치워버리면 남편이 정말 떠난 것 같았거든요. 베개는 더 심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베개에는 아직도 그 사람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샴푸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남편만의 독특한 채취가 말이에요. 저는 밤마다 그 베개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건도 그대로 뒀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쓴 수건에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털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 머리카락이 남편의 흔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보 같죠? 66살 할머니가 머리카락 몇 가닥을 보고 울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 말고는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남편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도 없었어요. 그냥 남편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즐겨 읽던 신문을 펼쳐놓고 남편이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고 남편이 앉던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마치 남편이 곧 돌아올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밤이면 방문이 삐걱거리면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제가 문을 닫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가 싶었어요. 우리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문짝이 좀 헐거워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창문을 모두 닫고 잤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요. 주방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모든 불을 끄고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주방 전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깜빡하고 끄지 않았나 싶었는데 며칠 연속으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건망증이 심하지는 않거든요. 더 이상한 건 거실이었어요. 남편이 즐겨 앉던 소파가 있는데 아침에 가보면 그 자리가 살짝 눌린 것처럼 푹 꺼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소파에 앉지 않았는데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늙은 여자가 외롭다 보니까 이상한 걸 보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자주, 더 선명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착각이라고 넘기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베개를 끌어안고 잠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베개에서 남편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마치 방금 전까지 남편이 그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베개 옆자리가 따뜻했거든요.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하게 말이에요. 저는 손을 뻗어서 그 자리를 만져봤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그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남편의 체온과 똑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베개 옆에 누워서 계속 그 따뜻한 자리를 만져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제 옆에서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 조용하고 고른 숨소리가 말이에요.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여보, 여보 당신이야? 라고 말이에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정말 제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베개 옆자리가 따뜻했고 남편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손을 올려놓고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물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지만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뭐 했어? 아, 그래. 나는 오늘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당신이 좋아하던 그 김치로 말이야.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 정말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대답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미친 건가 싶었어요. 죽은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니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너무 행복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정말 제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어깨에 무언가 살짝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됐어요. 남편의 손길이 제 어깨를, 제 등을,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생생한 느낌이었어요.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실제 같았거든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느낌을 받아들였어요. 남편이 정말 저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옛 파자마를 꺼내 입어봤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남편한테 선물한 파자마였어요. 남편이 생전에 즐겨 입던 잠옷이기도 했고요. 그 파자마를 입고 침대에 누우니까 정말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남편이 제 옆에 누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침대가 살짝 눌리는 것 같았고 남편의 체온이 제 몸에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보, 정말 당신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남편의 대답을 들은 것 같았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대답이 있었어요. 응, 나야. 보고 싶었어? 그런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잠들었어요. 남편의 품에 안겨서 말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깊이 잠들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과 다른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활력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는데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밤 남편이 저를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위해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남편이 누웠던 자리를 확인했어요. 베개가 살짝 눌린 자국이 있으면 아, 어젯밤에도 왔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제 자신을 가꾸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도 제대로 감고 얼굴에 크림도 발랐어요. 심지어 립스틱까지 발랐어요. 66살 할머니가 누굴 위해 화장을 하냐고 물으시겠지만 저는 남편을 위해서였어요. 향수도 뿌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향수였어요. 결혼 초기에 남편이 사준 향수가 있었는데 그걸 찾아서 뿌렸어요. 오래된 향수라 향이 좀 변했지만 남편은 그 냄새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면 향수를 뿌리고 예쁜 잠옷을 입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도 만들었어요. 두 사람 분량으로 말이에요. 저녁을 먹고 나면 남편 몫은 그대로 상에 두었어요. 아마 밤중에 드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아침에 보면 음식은 그대로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냄새만 맡고 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점점 젊어지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 5년 전보다 얼굴이 더 환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나 봐요. 66살 할머니가 무슨 사랑이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죽은 남편이지만 저한테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생생했어요. 밤이 되면 남편과의 시간이 더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만 나누었는데 점점 더 친밀해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는 것 같았고 제 얼굴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그 촉감이 너무 생생해서 정말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에는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정자야, 정자야 하면서 말이에요. 그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던 남편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응, 여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품이 저를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서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했을 때 이야기, 아이들을 키웠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밤에는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저를 더 깊이 사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친밀한 스킨십이 있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부부니까 그런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남편의 손길을 느꼈어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고, 제 볼을 만져주고, 제 어깨를 감싸주는 손길을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입술이 제 이마에, 제 볼에, 제 입술에 닿는 것 같았어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어요. 그런 밤에는 저희가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 말이에요. 물론 66살 할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도 저를 사랑해줬어요. 남편의 체온이 제 몸에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고 남편의 심장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생생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나면 저는 정말 행복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밤을 보내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제 몸에 변화가 있었어요. 마치 정말 사랑을 나눈 것처럼 몸이 나른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침대 시트에서 남편의 냄새가 더 진하게 났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런 밤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느낌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로운 과부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윗집 아줌마가 어느 날 저를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아래층에서 밤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고 혹시 누가 놀러 오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도 안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분명히 남자 목소리도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아줌마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옆집 아저씨도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밤에 거실에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사람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 켜고 끄는 거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이웃들의 의심은 계속됐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나 보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66살 할머니한테 남자친구가 어디 있냐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더 큰 문제는 딸이었어요. 해외에 있는 딸이 가끔 영상 통화를 하는데 어느 날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뭔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담으로 혹시 연애라도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연애를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비록 죽은 남편이지만 저한테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생생했어요. 결국 저는 그냥 건강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요즘 잘 먹고 잘 자서 얼굴이 좋아진 것 같다고 했어요. 딸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조카가 갑자기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는데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남편과 함께 커피를 마셨거든요. 아니, 제가 혼자 마셨지만 남편 목도 따로 준비해서 상에 올려뒀어요. 조카가 거실에 들어오더니 탁자를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탁자 위에 커피잔이 2개 있었거든요. 그것도 2잔 다 마신 흔적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커피를 2잔 마신 거야. 첫 번째는 아침에 마시고 2번째는 점심에 마시려고 준비해뒀는데 깜빡하고 그냥 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카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카가 화장실을 쓸어 가면서 침실을 지나가게 됐는데 침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조카가 침실을 보더니 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침대에 베개가 2개 있었거든요. 그것도 2개 다 누운 흔적이 있었어요. 고모, 혹시 누가 놀러 왔어요? 조카가 물었어요. 저는 아무도 안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카가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2사람이 쓴 흔적인데.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조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죽은 고모부가 매일 밤 온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카가 저를 정말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결국 저는 그냥 제가 잠을 못 자서 베개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잤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커피도 제가 깜빡하고 2잔 마신 거라고 했어요. 조카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저는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조카가 간 후에 저는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정말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혹시 딸이 한국에 와서 저를 어디 데려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시간만이 저를 살아있게 해주었거든요. 남편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남편 몫의 음식을 준비하되 낮에는 치워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베개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만 두기로 했어요. 혹시 누가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조치들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이웃들의 의심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 간절하게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생생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체온, 남편의 냄새, 남편의 숨소리가 모두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다음 날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큰 문제가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맞은편 아파트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창문 너머로 보인 건가 싶었는데 며칠 연속으로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더 심각한 건 동네 아줌마들이었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아줌마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아, 저 사람 요즘 이상해졌어. 밤마다 혼자 중얼거린다던데. 혹시 치매 아닐까? 그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어느 날은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소음이 심하다고,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대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소음을 낸다고 그러는 건지,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사람이 와서 집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들여보냈는데 다행히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냐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일이 터졌어요. 며칠 후에 딸한테서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조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걱정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이웃들이 심심해서 괜한 소리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걱정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곧 한국에 갈게요. 한번 보고 와야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 오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딸은 똑똑한 아이라서 제 상황을 금방 알아챌 거예요. 그럼 저를 어디 데려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남편의 물건들을 다 치워버릴지도 모르고요. 저는 딸한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괜찮다고 그냥 이웃들이 심심해서 그러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이미 비행기 표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온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털어놨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딸이 곧 와요. 그럼 우리 들킬 거예요. 어떻게 하죠? 남편은 평소처럼 조용히 제 곁에 있어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슬픈 기운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 이제 그만 보내줘야겠어.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남편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체온도 낮고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남편이 정말 떠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핸드폰으로 저를 몰래 촬영한 거예요. 제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걷고 있는 모습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심한 건 그 아줌마가 저한테 와서 대놓고 말한 거예요. 박정자 씨, 병원에 가보세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는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듣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건지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이 예정보다 일찍 한국에 온 거예요. 그것도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그날 아침에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거든요. 딸이 집에 들어오더니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식탁을 보고 물었어요. 엄마, 왜 밥이 두 그릇이에요? 저는 얼른 하나는 점심으로 미리 준비해 둔 거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딸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딸이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침실에 가더니 베개가 두 개인 걸 보고 물었어요. 엄마, 왜 베개가 두 개예요? 저는 잠을 못 자서 베개를 바꿔가며 잔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의 의심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딸이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화장대에 남편의 면도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깜빡하고 치우지 못했어요. 딸이 그걸 보더니 정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 면도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추억으로 두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게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아빠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딸이 제 비밀을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부인했지만 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걱정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딸은 그날부터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중얼거리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계속 지켜봤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딸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오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아빠 물건들을 정리해요.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두고 계시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딸이 남편의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양복들, 셔츠들, 바지들을 모두 꺼내서 박스에 담았어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옷들은 남편의 흔적이었는데 딸이 모두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엄마, 이것도 버려야 해요. 딸이 남편의 베개를 들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 베개만은 절대 버릴 수 없었어요. 저는 딸한테 소리쳤어요. 안 돼. 그건 버리면 안 돼.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더 결심한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저는 딸한테 화를 냈어요. 너는 몰라.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아빠 없이는 살 수 없어. 딸은 제가 정말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어요. 그날 밤 딸이 제 방에서 함께 잤어요. 저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깊이 잠든 새벽에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어요. 남편이 정말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자야,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어. 내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 나 때문에 딸도 걱정하고 이웃들도 이상하게 보고 이제 나를 보내줘.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한테 말했어요. 싫어요. 당신 없으면 저는 정말 살 수 없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자야,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굳이 이렇게 만나지 않아도 돼. 너는 내 삶을 살아야 해. 그리고 남편이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 이상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뭔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베개 옆에 남편의 체온도 느껴지지 않았고, 남편의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정말 남편이 떠난 것 같았어요. 딸이 일어나서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뭔가 달라 보여요. 저는 그냥 잘 잤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허전했어요. 그날 딸과 함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옷들, 책들, 개인용품들을 모두 박스에 담았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유골함만은 그대로 두었어요. 딸도 그건 치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유골함을 안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며칠 후 딸이 집을 정리하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의 서랍 뒤편에서 편지 한 통이 나온 거예요.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딸이 저한테 가져다 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아빠가 쓰신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어요. 남편의 글씨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정자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내가 너보다 먼저 죽을까 봐서야. 내가 제일 무서운 건 너를 혼자 남겨두고 가는 거야.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라도 떨어져 있기 힘들었는데 영원히 헤어진다는 게 정말 무서워. 하지만 정자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서 말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너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를 너무 그리워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 가끔 나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아, 여보가 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줘. 당신보다 하루라도 먼저 죽고 싶었어. 그래야 혼자 남지 않을 테니까. 사랑해, 정자야.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생전에 이런 마음으로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만난 남편은 정말 남편의 영혼이 아니라 제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거요. 저는 유골함을 안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만하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제가 너무 당신을 붙잡고 있었나 봐요. 이제 진짜로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덧붙였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지만 매일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겠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나타나지 않았어요. 베개 옆자리도 차갑고 남편의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남편을 제대로 보내드린 것 같았거든요. 딸은 며칠 더 있다가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남편을 그리워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대신 제 마음속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진짜 남편과 함께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붙잡고 있지는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니까요.